전투기 조종사들 사이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행기에 표시를 하여 적기를 격추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런 표시들은 종종 국기의 형태를 띠며 이는 그들이 패배한 상대가 속한 국가를 대표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로는 북미 P-51D 머스탱을 조종한 첫 번째 중위 커티스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양극에서 복무하면서 그는 공중전의 기술에서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커티스의 비행기에는 7개의 독일의 망원기, 1개의 이탈리아 국기, 일본 국기, 그리고 이상하게도 1개의 미국 국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 사람이 어떻게 비행사가 스카이트레인 C-47 미국 수송기를 고의로 격추하여 기내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루이스 에드워드 커티스는 1919년 11월 2일 인디애나 주 포트 웨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의무 교육을 마치고 퍼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펄 하버 공격의 소식이 전해지자 수백만 명의 다른 젊은 미국인들처럼 그의 나라가 필요로 할 때 군 복무를 위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합류하다. 미국 공군에 합류한 커티스는 독특한 쌍발 엔진의 로키드 P-38 라이트닝에 자격을 얻기 전에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95번 전투비행단 82번 전투그룹에 배치되었습니다. 1943년사 월말에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커티스와 그의 동료 비행사들은 독일의 루프트바페가 절망적으로 동맹국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싸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공중력에 크게 기여한 결과 이제 로멜필드 마샬의 아프리카 군단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943년 4월 29일 그는 짐을 풀지 않은 채 P-38 라이트닝을 타고 첫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이륙했다. 튀니지 북동부의 카트 본 위를 날던 중 그의 비행기는 메서슈미트 BF-109 그룹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투 시작 직후 커티스는 그의 라이트닝 앞으로 지나가는 백구를 발견하고 즉시 공격하려 했다. 나중에 그 행동을 설명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199가 45도 각도로 내 시야를 가로질러 왼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나는 왼쪽 러더를 밟고 내려갔다. 약 300야드 거리에서 그리고 약 30도의 편차에서 나는 매우 긴 연사를 했습니다. 내 추적선이 그의 코 쪽으로 오른쪽으로 휘는 게 보였다. 100야드에서 끊고 109앞을 지나 앞으로 기울어져 바로 들어갔다. 큰 물보라와 흰 거품의 타원형이 있었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메슈미스 격추 후 비행에서 떨어진 커티스는 그들에게 합류하러 돌아갔다. 그리고 세대의 백구에게 추적당하고 있는 또 다른 번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고 나는 오른쪽 비행기에 큰 폭발을 줬습니다. 이 백구는 까다로운 편대를 유지하는 다른 두 대보다 약간 뒤처져 있었습니다. 내 추적자가 그에게 명중하며 검은색과 흰색 연기가 터졌고 그는 날개를 넘기며 추락했습니다. 번개를 공격 중인 나머지 독일 조종사들은 뒤에 동료를 잃은 채 도망치는 번개를 향해 계속 사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커티스는 그들 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용, 나는 리더에게 30도의 편차 사격을 했고 20도로 줄이고 약 350마일의 속도로 만들었습니다. 백구는 불길 속으로 터져나가서 폭발하고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백구는 P-38에 총격을 가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꼬리를 따라가서 한 번 쏘았지만 빗나갔고 백구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놀라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P-38 라이트닝은 독일의 공격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 바다로 추락했고 이제 커티스 자신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P-38의 긴 연료 탱크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투에서 너무 많은 연료를 써서 이제 기지로 돌아갈 만한 연료가 부족했다. 대신 그는 건조한 강변에 착륙해 연료와 철제 판자를 가져오는 엔지니어를 기다려야 했고 이를 통해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의 세례를 받은 후 커티스는 그의 P-38GA 굿데블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머리 위에 후광이 있는 루시퍼를 특징으로 하는 코아트를 장식했습니다. 1943년 5월 13일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이 항복했지만 커티스와 동료 비행사들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중해를 건너 독일의 남부 동맹국 이탈리아를 향해 시야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5월 19일 제82 전투기 그룹 은 공습에서 돌아오는 북미 B-25 미첼 폭격기를 호위했습니다. 8대의 메서슈미트가 그들을 공격적으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커티스는 회고하며 우리 리더가 첫 번째 편대꼬리에서 AB-109 한 대를 쫓아냈고 다른 한 대는 약 30도 각도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격추했으며 우리는 또 다시 공격을 받아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미들은 빠르고 끈질겼으며 세대가 뒤에서 우리를 향해 돌진했다. 커티스는 공격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돌진하여 공격했다. 그의 첫 번째 총알은 목표를 놓쳤지만 두 번째는 명중하여 독일 전투기를 0.59경의 총알로 가득 채웠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지중해로 추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승리로 그는 이제 에이스였습니다. 1943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행하던 그는 6월 24일에 이탈리아를 격추하여 또 다른 호위 임무를 추가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되어 그는 동맹국의 시칠리아 상륙을 위한 최고의 보호를 제공하면서 BF-109을 손상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뛰어난 비행 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의 수여 사유는 적을 찾아내고 파괴하는 데 있어 능숙하고 열정적인 방식, 모든 상황에서의 의무에 대한 헌신과 용기는 동료 비행사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의 행동은 그 자신과 미국 군대에게 가장 높은 찬사를 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루이스 커티스에게는 운이 나쁜 패를 줄 차례였습니다. 1943년 8월 27일 이번에는 이탈리아 베네벤토로 가는 또 다른 B-25 폭격 임무를 호위하던 중 커티스와 그의 동료 미국 비행사들은 나폴리 근처에서 50여 대의 축국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행 도중 커티스는 그의 격추 명단에 독일 전투기 2대를 더 추가했지만 상황이 바뀌고 그의 라이트닝은 적의 포화에 맞았습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커티스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의 비행기는 마지막으로 해안가 전투 중에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인 에스더는 나중에 그녀의 아들이 영원히 그녀로부터 빼앗겼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지중해에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커티스는 살레르노 남쪽 약 16km 떨어진 해변에 그의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축축이 병사들이 도착하여 그를 포로로 잡기 전에 그의 소중한 P-38 이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게 파괴하였습니다. 커티스와 다른 연합군 포로들은 로마 근처 전 수도원에 수감되었지만 일주일 내 탈출에 가담했다. 안타깝게도 커티스 등 몇몇은 빠르게 다시 포획되었지만 에드워드 제이 중위는 그들 중 한 명으로 하일랜드는 동맹국의 선으로 도망쳐 그의 동료 탈출자들의 이름을 알렸고 이로 인해 커티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루기 어려운 성격이 드러난 후 포획자들은 커티스를 이탈리아의 최고보안 캠프에 수감했다. 그러나 그와 동료 포로들은 이탈리아 경비원들과 뭔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다. 캠프에 온 지 4일 만에 커티스는 이탈리아가 동맹국과 휴전을 맺고 독일에게 그들을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파시즘에 실망한 이탈리아 경비원들은 캠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커티스 등의 탈출을 도왔고 일부에게 무기를 주기도 했다. 동맹국 군대가 남쪽에서 침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커티스와 캠프의 몇몇 다른 사람들은 거의 8개월 동안 독일 순찰대를 피하며 음식을 구하며 동굴에서 잠을 자며 심지어 반파시스트 파티산들과 함께 일하며 시골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1944년 5월 27일 포로로 잡힌 지 정확히 9개월 만에 그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총성에 염소 우리에 숨어 있었다. 조사하러 나가보니 그는 근처에 있는 영국 제8군의 선진 요소를 발견하게 되어 기뻐했고 곧 포트 웨인에서 진정한 영웅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로 돌아가 싸움에 재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전 포로 신분으로 인해 유럽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총격을 받게 된다면 그와 그의 동료들을 돕는 파르티잔과 민간인 그룹이 고문에 깨지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태평양 전선에 파견되어 대일본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장소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화는 그가 트윈 엔진 P-38 라이트닝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캐딜락으로 여기는 뛰어난 북미 P-51 500 머스탱을 조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저공군의 제3 에어 커맨더 그룹의 제4 전투 비행대에 속한 커티스와 그의 새로운 부대는 1945년 1월 초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후 커티스는 일본의 정찰기 다이노로 알려진 미쓰비시 카이 46을 요격하기 위해 급히 출동했다. 다이노는 2만 피트에서 시속 643.74km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어서 최상의 상황에서도 커티스의 머스탱이 시속 40마일로 추월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를 격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커티스는 정찰기를 도망치게 놔두지 않고 659경 기관총으로 격추시켰다. 이것은 그에게 9번째 키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동안 적어도 한 대의 독일, 이탈리아, 일본 비행기를 격추한 3명의 연합군 조종사 그룹에 합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축 에이스. 그의 축하의 일환으로 그와 그의 동료들은 밤을 지사우며 현지 간호사 그룹의 회사의 즐거움을 즐깁니다. 1945년 2월 10일 쿠르디시는 폼로사 섬으로 무장 정찰을 위해 머스탱 4대를 이끌고 출격했다. 643.74km 떨어진 곳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섬에 의심스럽게 새로 지어진 일본의 비행장을 찾는 것이었지만 그 노력은 헛된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폼로사 해협의 바탄 섬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급속도로 복잡해졌다. 그들은 갑자기 일본의 비행장을 발견하고 출동한 일본 파일럿들에게 경고했다. 그 후의 싸움에서 커티스의 비행대는 일본의 2대의 비행기를 격추하고 남은 것들을 지상에서 쏴내렸지만 그들은 무사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파일럿 중 한 명인 라크루아 중위는 교전 중에 여러 차례 타격을 입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바다 위에서 급히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커티스는 다른 비행대에게 공항을 공격하기 위해 더 많은 머스탱을 준비하도록 기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고 그는 남은 조종사와 함께 남아서 비행보트에 의한 추락한 파일럿의 구조를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의 이륙 시도를 막기 위해 공항을 재공격했다. 그가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동안 그는 섬을 향해 접근하는 것 같은 멀리에 있는 쌍발 엔진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비행기를 자세히 보니 그는 처음에는 탑이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일본의 LID 수송기의 형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커티스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실제로 유명한 C-47 스카이트레인이며 미국의 표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행기가 일본이 통제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왜 비행장에 접근하고 있을까? 그는 미국의 표시를 보고 분노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생각을 회상하면서 인용하면 저런 일본 놈들이 우리의 버기 중 하나를 수리했고 심지어 표시를 지우는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접근하면서 그는 그 부대 표시가 정글 스키퍼라고 알려진 317번 대원 운송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의 전투기가 그들 옆에 나타나도 조종사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실제로 그들 자신의 운송수단이며 미국인들이 탑승해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질문은 왜 그것이 일본의 비행장을 향하고 있는지였다. 조종사들은 비행장이 일본군 수중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길을 잃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경고해야 함을 알았다. 그는 비행기에 무전으로 절실히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C-47, 이 착륙하려 하강하자. 커티스는 전투기를 C-47 진로에 던져 돌게 만들어 일본 비행장에 다시 접근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그의 기어를 내리고 플랩을 내린 채로 C-47의 조종사는 거기에 착륙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커티스는 그를 다시 한번 중단시키기 위해 그의 앞에서 발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실패했고 이제 커티스는 하늘에서 그의 전투기를 쓰러뜨리기를 열망하는 지상의 일본 포병들의 사정거리 내에 있었습니다. 커티스는 이제 C-47 이 비행장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은 유일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머스탱을 무거운 수송기 뒤에 위치시키고 뛰어난 공중 명사수로서 그는 그의 별편 엔진에 짧은 총격을 발사했습니다. 18.3m 미만의 거리에서 그것을 종료하기 전에 C-47의 좌측으로 옆걸음하여 남아있는 엔진을 제거했습니다. 커티스의 공격 당시 C-47은 높이가 낮아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해안에서 약 274.32m 떨어진 곳에 불시착했다. 그는 상공에서 조종사와 11명의 승객들 이 구명 보트를 타는 모습을 보았고
해안으로 패드를 줘 포로가 되거나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달할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안으로 가지 마세요. 일본군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노를 저었고 해안의 일본군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커티스는 탄약과 연료가 거의 바닥나 기지로 돌아가 보급받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피해자들이 구명보트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라크루아 중위가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송송만 서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커티스는 카탈리나 비행보트를 그들에게 안내해 구조하는 동안 보호를 제공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C-47이 거의 4시간 전에 이륙한 후 나쁜 날씨로 길을 잃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비어가는 상황에서 조종사는 바탄섬의 착륙로를 보았지만 그것이 일본에 의해 점령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절박한 노력으로 그곳에 착륙하려 했습니다. 나중에 탑승자 명단을 받은 후 그중 한 명이 며칠 전 식당을 촬영한 후 데이트를 한 간호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커티스는 자신의 행동에 확신이 있었지만 비행기 격추에 대한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군 메달과 조지 씨 장군으로부터 DFC에 추가된 오크 클러스터를 받았다. 그의 빠른 사고력과 명중률에 대해 켄이 남서태평양 지역의 연합 공군 사령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의 공식 킬 카운트는 아직도 9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은 그의 머스탱 옆면에 10번째 깃발을 추가하는 땅에 크루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소 비정통적인 승리를 위한 별과 줄무늬. 커티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을 보였지만 더 이상의 승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주로 일본인들이 물리칠 때까지 지상 공격 정찰을 수행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베를린 공수작전에 참여했고 1963년 중령으로 전역했다. 루이스 에드워드 커티스는 1995년 2월 5일 75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킬 마킹을 가진 미국 파일럿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